10. 눈물과 아픔의 순간들. 조와 나는 주말을 좋아했다. 넷째 주마다 나는 주말을 온전히 쉴 수 있었으며 조 역시 가능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부탁해 주말을 쉬었다. 나는 조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이 무척 행운이라며 종종 그를 놀렸다. 우리는 언제나 미리미리 주말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가장 좋아한 장소들은 더블린산, 위클로산, 그리고 더블린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안 브리타스 베이였다. 어느 날 저녁 조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 위클로산에 있는 셀리갭에 가는 게 어때? 그리고 월요일 아침 조는 정확히 9시에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우리를 볼 수 없도록 모퉁이를 돌아 길 건너편에서 그를 만났다. 나는 햄치즈 샌드위치와 사과, 그리고 초콜릿 바를 준비했다. 조가 나에게 입맞춤을 하며 말했다. 자, 출발. 우리는 곧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때맞춰 버스가 오고 있었다. 버스가 위클로 산에 다다르자 승객 모두가 버스에서 내려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연인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을 보고 무척 놀랐다. 나는 조에게 그 지역이 그토록 유명한 곳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날 우리는 거대한 바위들로 가득한 높은 지대까지 1km쯤 걸어 올라갔다. 멋진 장소였다. 산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우리는 큰 바위들 위로 기어 올라갔다. 신이 나긴 했지만 바위들은 거대하고 나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조가 자주 나를 끌어올려 줘야만 했다. 조는 바위 위로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무척 즐거웠다. 우리는 큰 바위들 중 하나에 앉아 가져간 점심을 먹고 서너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에 앉아 햇빛을 흠뻑 쬐며 산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마침내 우리는 남은 음식을 가방에 챙겼다. 조가 나 대신 가방을 들고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우리가 바위에서 내려가려는 찰나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났다. 조의 수호천사가 그의 오른쪽 한 발짝 뒤에서 나타났다. 내가 그 수호천사에게 미소를 짓자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로나, 태양이 비치고 있는 저쪽 작은 호수를 봐. 그곳으로 가도록 해. 조가 물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미소 짓는 거야? 그에게 그의 수호천사를 보고 미소 짓는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조에게 내가 천사들과 그 밖의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가 보일 반응이 두려웠다. 나는 말했다. 저길 봐. 태양이 작은 나무숲과 바위들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 혹시 내가 보고 있는 게 작은 호수가 아닐까? 조가 물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왜 저곳을 못 봤지? 우리는 그 작은 호수 쪽으로 걸었다. 그곳에 다다르자 연인 한 쌍이 야외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가 우리를 보고 차를 권했다. 우리는 그 작은 호숫가에 함께 앉아 웃고 떠들었다. 그날 천사들은 나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도록 허락해 주었다. 만약 나의 비밀을 조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그리고 천사들이 그에게도 내가 보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 호수는 유리처럼 맑았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수면에 비치고 호수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물총새 역시 물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리웠다. 나는 또 한 마리의 물총새가 물속을 움직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총새의 영상이 물속에서 상승하면서 무지개 빛깔로 반짝이는 것도 보았다. 물총새는 수면을 깨고 쏟아올라 물결 무늬를 만들면서 물밖에 있는 새의 꼬리와 거의 맞닿았다. 마치 한 마리 이상의 새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많은 새들이 연이어 날고 있는 것처럼. 그때 천사들이 말했다. 로나,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나는 조에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니 일어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연인들은 자신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서 돌아가는 다른 길을 알고 있으니 함께 걷자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언제나 신사인 조는 나를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그 먼 길을 데려다 주고는 내 볼에 잘 자라는 입맞춤을 하고 더블린으로 돌아가는 유령 버스를 잡아 타기 위해 뛰어갔다. 나는 조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천사들에게 부탁했다. 또한 조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조는 언제나 기운이 넘쳤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몸속 장기들이 병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조금씩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회색빛으로 보였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내게는 분명하게 보였다. 이것이 엘리야 천사가 말한 좋지 않은 건강의 시작이 아닌가 두려웠다. 내가 조와 함께 외출한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 나는 비번이라 쉬는 날이었다. 나는 집에서 이것저것 어머니를 거둔 다음 나의 토끼 이사벨과 잠시 시간을 보냈다. 에머 언니도 그날 오후에 집에 있었으며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의 존재를 대체로 무시했다. 나의 형제들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입을 다물곤 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다. 내가 방에 머물러 있거나 합석이라도 할라 치면 모든 대화가 중단되었다. 나의 식구들이 나와 어떤 것을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에 나는 때때로 슬픔을 느꼈다. 조와 나는 6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후가 지날 무렵 나는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정원에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에 있던 어머니가 나에게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5시 버스를 타러 간다고 말하고는 거실을 통과해 계단을 올라갔다. 방에 있으려니 어머니와 언니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언니와 방을 함께 썼기 때문에 언니가 방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침실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조를 만난다는 기쁨에 들떠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그때 어머니가 언니를 다그친 것이 틀림없다. 내가 방에서 나오자 두 사람이 침개참에 서 있었다. 에머 언니가 죄지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물었다. 무슨 문제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대체 어딜 가는 거니?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전에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나는 더블린 시내에 간다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다시 고함을 치며 다그쳤다. 내가 아버지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는 놈과 어울려 다니는 게 사실이냐고. 어머니는 몹시 격분해 있었다. 그 조라는 녀석과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니? 나도 알아야겠다. 당장 끝내도록 해. 어머니는 몹시 노여워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와 만난 지는 여러 달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예요. 이제 조를 만나러 나갈게요. 내가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어머니가 내 팔을 꽉 움켜잡더니 소리를 지르며 나를 잡아당겼다. 어디서 그런 하류 계급과 어울려 다녀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단 말이냐? 나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생각 속에서 조는 우리보다 하층민이었다. 나는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고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내 팔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면서 소리쳤다. 그런 놈을 만나기 위해 나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나는 어머니의 수호천사가 어머니의 뒤에 서서 눈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눈물방울 몇 개가 어머니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우리도 아버지의 형편이 풀린 뒤에야 겨우 우리 소유의 집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도 한때 집 한 칸 없는 보잘것없는 신세였으며 임대주택을 얻은 것만도 큰 행운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음을 잊고 있었다. 그 당시 아일랜드의 많은 집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가난했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본래 살림이 넉넉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요인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여겼었다. 어머니가 내 팔을 너무 꽉 잡았기 때문에 나 역시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팔을 놔줘요. 상처 나겠어요. 난 버스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조와 내가 만난다는 사실을 엄마는 받아들여야만 해요. 어머니의 아름다운 수호천사가 어머니에게로 몸을 숙여 어머니의 몸 전체를 껴안았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내 팔을 도왔다. 나는 몸을 빼내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계단을 내려가 집 밖으로 나간 뒤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버스에 앉아서 어머니와 어머니의 수호천사에 대해 생각했다.
조는 더블린 시내의 버스 정류장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 너무 행복해서 와라 껴안았다. 하지만 내 기분이 엉망인 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뒤로도 그날 어머니가 했던 말을 조에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상처받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맥과이어 술집을 향해 한가롭게 걸어갔다. 그곳은 밤이면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는 곳이었다. 나는 음악 듣는 것을 언제나 좋아했다. 조는 기네스를 시켰고 나는 술을 마시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븐업을 주문했다. 음악과 내 어깨에 두른 조의 팔 덕분에 나는 서서히 마음이 진정되었고 어머니에 대해선 거의 잊어버렸다. 며칠 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에게서 네가 조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있음을 눈치채긴 했지만 정말로 사귀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세상에, 너희가 정말 감쪽까지 숨겼구나. 아버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조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다. 조가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삶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어머니도 두 번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때때로 천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 나를 준비시킨다. 때로 그들은 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영으로 보여주는데 그럴 때면 내 주위 모든 것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것은 마치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때로는 깜빡거리는 텔레비전 화면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다. 또 때로는 필름이 매우 빨리 돌아가는 영화와도 같다. 어떤 때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화면이 아주 잠깐 멈추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한 사람이나 한 장소가 보이곤 했다. 환영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어느 봄날 아침, 날씨가 점점 화창해져 가고 있을 무렵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창문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모든 풍경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마치 대기 중에 회색 물감 스프레이를 뿌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을 뒤덮어 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잠시 그곳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웃집 남자가 문 앞에서 그의 아내에게 출근 인사를 하고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와 그의 자동차 그리고 그의 주위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다. 또 다른 차 한 대가 길을 따라 미끄러져 오고 있었는데 그 차 역시 똑같은 회색빛에 감싸여 있었다. 한 젊은 남자가 집 앞을 뛰어갔다. 그의 주위 공기가 춤을 추긴 했지만 역시 회색이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차를 끓이고 우리 집 고양이 타이거에게 우유를 조금 주었다. 일하러 나가면서 위층에 대고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를 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 내려가는 동안 나의 천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존재만 나타났다. 천사들에게 물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천사들이 속삭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널 보호하고 있으니까. 큰 길에 이르렀을 때 버스가 오는 것이 보였다. 버스를 잡기 위해 뛰어갔다. 승객이 많았지만 다행히 자리 하나가 나서 앉을 수가 있었다. 기분이 매우 이상했다. 침묵과 고요가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버스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역시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버스 자체도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버스에서 내린 나는 리피강 제방을 따라 걸으면서 다시 나의 천사들을 불렀다. 그들은 응답이 없었다. 백화점 뒷문 출입구를 통해 일터로 걸어 들어가는데 내 몸이 몹시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느린 동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과 점포 매니저들은 벌써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자신의 수호천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버스 안에서도 그랬었다. 나는 충격을 받아 몸이 떨렸다. 백화점 역시 회색빛이었다. 나는 수호천사들과 함께 있는 여점원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다. 그런데 휴게실도 영업장과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여점원들 역시 수호천사들이 곁에 없었다. 그들이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천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
휴게실을 나와 계단을 통과해 위층 매장으로 올라갔다. 나는 패션 매장의 한 행거 앞에 서서 백화점 중앙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매장 매니저와 경비원이 문을 열고 고객들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있었다. 서서히 사람들의 수호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사들은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의 빛이 사라지고 둔탁하기만 했다. 그들 또한 대기를 가득 채운 똑같은 회색으로 뒤덮인 것 같았다. 순간 어깨에 손길 하나가 느껴졌다. 미카엘 천사가 내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눈이 부셨다. 나는 미카엘 천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다. 난 너무 무서워. 천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 회색 빛깔들은 무엇이지? 모든 것이 온통 회색빛이야. 미카엘 천사가 대답했다. 로나,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거야. 우리는 너를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에 있게 할 거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너는 일을 하고 집에 가고 평소처럼 모든 활동을 하지만 어떤 것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야. 지금도 현실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몸이 매우 가볍고 내 안에 침묵과 고요가 느껴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 회색빛이 말 그대로 모든 것 속에 있는 게 보여. 바깥거리 풍경은 소름이 끼쳐. 나는 고개를 돌려 미카엘 천사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저기 있는 사람들 모두를 보호해 줄 순 없어? 미카엘 천사가 대답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로나. 때로 너는 다른 방식으로 보호를 받아. 이것은 우리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는 날이 올 때까지 신비로 남아 있어야만 해. 더 이상 묻지 마.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매일 아침 일하러 오면 너는 매장을 떠나선 안 돼. 오직 퇴근할 때가 되어서만 떠나도록 해. 그때도 곧장 버스를 타러 가야만 해. 이해하겠지? 바로 그때 발레리가 나를 불렀고 미카엘 천사는 사라졌다. 나는 발레리가 다른 3명의 여점원과 함께 서 있는 계산대로 걸어갔다. 우리가 그날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매장 매니저가 우리 쪽으로 다가 말했다. 안녕 아가씨들.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싶진 않지만 관리부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종이봉투나 담뱃값 같은 수상한 물건을 잘 살펴봐야 해. 어젯밤에 다른 쪽 매장에서 청소년이 담뱃값처럼 보이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는데 실제로는 폭발물이었어. 오늘 저녁 백화점 문을 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행거나 탈의실들을 잘 살펴보길 바라.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곧 바로 나에게 연락하도록. 옷들의 호주머니 속을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고. 백화점이 불타서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 매니저가 다른 곳으로 가고 난 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문제는 그것이었구나. 나는 손님들의 탈의실로 가서 미카엘 천사를 불렀다. 미카엘 천사가 곧 나타났다. 내가 물었다. 왜 나에게 폭발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 미카엘은 내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그 대신 손을 뻗어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가져가 버렸다. 그 후 몇 주 동안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치 내가 꿈속에 혹은 다른 시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조는 몹시 염려가 되는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또 했다. 네가 너 자신이 아닌 것 같아. 말도 없어지고 마치 다른 어딘가에 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물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의 비밀을 조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둘 다를 무척 힘들게 했다. 그리고 그때 폭탄 테러들이 일어났다. 나는 그때가 어느 주, 어느 날인지 분간할 만큼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 시간들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나는 거의 시간을 잊고 지냈다. 백화점 패션 매장의 행거 앞에 서 있던 어느 늦은 오후 근처에서 들려오는 귀를 찢는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그때로 돌아가 그날 일어난 일을 다시 경험한다. 나는 어느 버스 옆에 있다. 죽어가는 남자를 팔에 안고서 나는 천사들이 육체를 떠나는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지켜본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몇몇 어린 영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나는 천사들이 사람들 옆에 무릎을 꿇고서 그들을 두 팔로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본다.
모든 것이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사람들이 가게들에서 뛰어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천사들을 본다. 공포스러운 광경이다. 나는 내 인간 육체를 느낄 수 없다. 마치 내가 동시에 두 개의 장소에 있는 것만 같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더블린 거리에, 그리고 동시에 백화점의 의류 매장의 행거들 앞에. 나는 땅에 닿는 발의 감촉도 없이 거리를 따라 이동한다. 도처에 파편들과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고 영혼들이 그들의 육체를 떠나고 있다. 지나다니면서 나는 손을 뻗어 그들의 몸 위에 손을 얹는다. 그날 나의 영혼은 내 몸을 빠져나가 다른 세상 속에 있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서서히 백화점 안에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내 손이 옷들이 걸린 행거 하나를 손바닥이 충혈되도록 꽉 붙들고 있음을 알았다. 매장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다음 순간 젊은 여자 하나가 끔찍한 상태로 비명을 지르면서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매장 안을 달려가면서 폭탄이 터졌으며 사방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신의 여동생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자매는 서로를 발견했고 그 젊은 여자는 마음의 진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때 관리부 직원 중 하나가 사무실로 가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직원들은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5분 안에 백화점 후문으로 모이라고 방송했다. 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았다. 그날 더블린에서 더 이상의 폭탄 테러는 없을 것이다. 내가 계단을 걸어 직원 휴게실로 내려갈 때 한 천사가 나의 귀에 대고 직원 출입구 쪽이 전화기 있는 곳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라고 속삭였다. 그래서 전화기 있는 쪽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코트를 챙겼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고 후문 출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물건 배달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운전사들이 각각 다른 행선지를 소리쳐 말했다. 나는 조의 어머니 집 방향으로 가는 밴에 올라탔다. 운전사는 바로 현관 앞에서 나를 내려주었다.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조의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으면서 무척 내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셨으며 나는 이내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저녁이 내 앞에 차려졌다. 마치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처럼 허기가 밀려왔다. 그때 조가 집에 도착해 나를 껴안았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1974년 5월 17일 더블린 시내에서 터진 폭탄 테러로 인해 성인 26명과 미출산아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아일랜드 공화국에 살면서 우리는 그날까지도 전쟁의 참사를 별로 경험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불과 300km도 채 떨어지지 않는 북아일랜드에서는 1969년부터 2000년까지 3,000명 이상이 살해당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경고도 없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북아일랜드나 세상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한 번은 엘리야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의지하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누구에게 권력을 주게 되며 그가 그 권력을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내 육체와 영혼에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충격파가 밀려왔다. 나는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과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느끼는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달 동안 얼굴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만이 아니라 심하게 다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처 입은 가족들의 얼굴까지도. 나는 그날의 공포로 인해 괴로웠다. 그 충격파가 덮쳐올 때 천사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그들은 마치 담요처럼 나를 감싸 안았다. 깃털과 같은 부드러움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순백색의 느낌으로 전기가 그 속을 통과해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스파크가 일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 크기에 놀랐다.
엘리야 천사가 손으로 내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로나, 네가 이 일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을 우린 알아. 네가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게 우리가 담요로 너를 감싸줄게. 이것이 너의 몸과 영혼을 함께 붙잡아 줄 거야. 엘리야 천사는 내 얼굴에 숨결을 불어 보내주고는 사라졌다. 나는 조금 강해진 느낌이 들었다. 날들이 지나가고 한 주 한 주가 흘러갔다. 나는 아직도 혼자 숨어서 울 장소를 찾곤 했다. 때때로 점심시간이면 주차장으로 갔다. 근무 중에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모퉁이나 오래된 담을 찾아 뒷골목을 걸었다. 나는 천사들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수없이 말했다. 그렇게 지낼 무렵 한 번은 엘리야 천사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혼자 있게 두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금 그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엘리야 천사와 내가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내가 그의 눈을 통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눈을 통해 나는 세상의 모든 비참한 현상들을 보았다. 전쟁과 기아, 다른 인간 존재들로부터 학대받는 사람들을. 나의 영혼은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그런 다음 엘리야 천사는 나에게 다른 면들을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사랑, 웃음, 기쁨, 그리고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나는 웃었고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도 나는 계속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나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그들 내면의 선함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일터로 돌아왔다. 어느 날인가 그것들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인간 종족이 육체와 영혼의 합의를 이룬 존재로 진화하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